지금까지 이제 빨갱이들의 네. 입장과 뭐 기능론자들의 입장을 같이 봤는데, 근데 꼭 죄송합니다. 빨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비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다들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의 국가에 의한 문제의식 말고 다른 방식의 다른 방식의 뭐 예를 들면 진짜 공부하기 싫다. 그렇지. 너무 빡세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못하게 하고 나는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가 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부터 부모님들도 이거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애들 이렇게 돈 발라서 공부시켜봤자 뭐 취직도 요즘 안 된다는데 사실 그 노후 자금이잖아요. 한 달에 막 많이 쓰는 분은 150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학원비로. 교육으로? 예. 사교육비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뭐 대치동에서는 뭐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한 몇 년 투자하면 몇 억 될 겁니다, 그게. 그렇네. 예. 차라리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창업 자금을 주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 대안교육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근데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공교육에 문제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공교육 자체를 완전 뭔가 너무 잘못된 체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제도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물론 되게 봤을 때 저 선생님이 되게 학생들한테 폭력적으로 한다라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왜 학생들을 마치 자기의 자녀들처럼 굉장히 헌신해가지고 돌봐주시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퉁쳐서 그러니까 토론하다 보면 어쨌든 공교육이라고 지칭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일단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자체, 얘기고. 네. 저도 뭐 공교육이 다 쓸모없고 이런 주장을 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을 지금 그려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학교 중심의 좀 획일적인 공교육 제도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들은 1970년대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학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미권에서부터 뭐 유럽 쪽이나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한 1990년대부터는 매 한 10년이나 5년마다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뭐 아니면 유네스코 뭐 이런 데에서 미래 교육을 진단하는 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의 현재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미래에는 붕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 10년 동안? 네, 아주 장기적으로. 석유가 바닥날 거다랑 비슷한 1억 5천만 년 후에 붕괴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공교육 체제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체계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정해진 임무를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제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거의 처리를 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뭐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하는 강의도 봤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뭐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면 지가 보고 고양이입니다. 딥러닝. 그렇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알고리즘이 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물 인식을 하고 언어를 인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단순 반복적인 사무적인 일도 심지어 기계가 할 수 있겠다. 기사도 이제 그렇죠. 로봇이 쓰잖아요. 운전기사. 아니. 기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쓰고 있지 말고.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기존의 교육이 이제는 좀 더 완전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좀 더 창의성을 요구하는 지식들밖에 인간이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명령도 너무 급변하니까 하나의 획일화된 그 원리를 배운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생활에. 예, 컴퓨터 관련 지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예요. 요즘엔 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거의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뒤처진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점점점 이런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이 자꾸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려요. 조직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컴퓨터 쪽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미 없어진 사장된 컴퓨터 어떤 언어들도 그렇고 구조들 배우는 거 보면 이미 한 5년 전, 10년 전 그 교과서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가르치고. 아예 교과 자체도 많지도 않고. 네. 이 새로운 탈산업화 시대에 이게 부적합하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자체가 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완전히 대체될 거다라는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뭐 화상 뭐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과제를 내주면 애들은 그 과제 수행하는 정도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반대로 가지 않을까? 반대로 계속해서 급변하는 시대니까 불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거고 수학 교육이 강조된다거나 그런 거 물론 기본적인 거는 강조가 되겠지만 아이들이 더 다양한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평생 학습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건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러지. 예. 이제 지겨울 정도로. 그렇죠. 지겹죠. 예. 대학 교육 갖고 안 된다. 니들 못 먹고 산다. 취지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평생 학습 시대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전망들 속에서 어쨌든 공교육이 붕괴될 거라는 예측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더 오히려 그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유 혹은 너희들이 일종의 지배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너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말하자면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미 생산량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먹고는 분배만 잘 되면 분배가 잘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하기엔 미래에는 로봇이 전부 다 일을 할 것이고 단순 노동은 로봇들이 다 할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 하고 그냥 페이스북하고 대부분 차도 있고 게임도 하고 게임만 하고 취직 못해서 우리는 행복한 유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실업 유토피아. 전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부가 이제 한쪽에 너무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우리가 아직 좀 그런 식으로 거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교육 석학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유네스코 이런 데에서 계속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공교육이 붕괴할 거다. 예. 그래서 왜냐면 공교육은 산업화 시대 교육 방식이니까. 학교 교육 위기론이 사실 좀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만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도 이제 반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0년대부터 홈스쿨링 운동이라고 있어요. 내 애를 학교 못 보내겠다. 이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돼서 거의 뭐 지금 저도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찾아본 걸로는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불신한 학부모들이 실제로 초기에는 아예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의무 교육 제도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내 아이 못 보내겠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슨 그렇죠. 의무 교육이냐.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정부가 거기에 나서서 간섭을 하고 애들을 막 이렇게 망치는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가지 말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부터 가라. 하지 마. 교회도 있고요. 아이들의 이제 필요랑 관심에 맞게 부모가 직접 좀 맞춤형 교육을 해보겠다. 좀 이런 이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뭐 몇백만 명 이런 단위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굉장히 좀 유행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 뭐 카페라던가 그런 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스쿨링 운동이 굉장히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홈스쿨링 하겠다고? 조금씩 하고 아닌가? 네, 지금도 맞아요. 대한교육으로서 또 이제 홈스쿨링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교육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렇고 아주 유럽에서부터도 많이 사실 20세기 초중반부터 막 벌써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 너무 경쟁, 파괴적이고 생태 파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경도돼 있다가 보니까 좀 인간성 회복을 내세우면서 뭐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자기만의 교육관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뭐 루돌프 슈타이너 뭐 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루돌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에 너무 지식 교육이 치중돼 있었다.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 그거보다는 좀 체험 위주의 교육. 공동체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학교 우리나라도 꽤 많죠.
몰라요, 잘. 예, 굉장히 많고, 여기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90년대 우리 막 이제 고등학교 생활할 때쯤부터 막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대안학교 졸업 갔던 것 같고. 두 가지 종류의 대안학교가 있지 않나요? 문제를 일으켜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돈이 많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 시키자면, 실제로 재적응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지고등학교인가? 그런 대안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좀 가는 학교들도 실제로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방임형 학교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죠. 혹시 썸머힐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영국에 있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애들은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한다. 이게 깔려 있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통제를 거의 안 해요. 가르치긴 하는데 시험을 본다거나 약속 늦으면 귀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건 알아주나요? 지금은 따르진 않아. 우리 때는 많이 맞았잖아. 우리 때 많이 맞았지. 얘기해서 그래. 근데 그런 게 없는 학교, 이제 자유학교형 학교들이 있고 좀 생태적인 걸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생태학교. 우리나라도 간디 청소년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좀 생태주의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학교들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좀 어떤 고유의 이념을 좀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발도르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발도르프요? 네, 독일에서 좀 유래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독특한 가치 체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근데 약간 종교적인 형태를 좀 띄어요. 신념 체계나 이런 게. 그래서 자연과 대지와 호흡하고 좀 이런 이 느낌이 좀 있어요. 대지와 호흡. 예. 그래서 대지. 이런 미친. 그래서 어떤 고유한 이념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썸머힐 스쿨이 제일 유명해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홍보하는 걸로는 세계 최초의 대안학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요? 예, 이게 1921년이에요, 무려. 1921년에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학자였던 알렉산더 닐이라는 분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모토로 건립을 한 학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으로 키워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한 5살에서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각 학생들의 자유의지를 제일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있긴 있대요. 네. 근데 규정이 없어. 강제가 없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니 맴이야. 네. 학년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성적표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 월차례? 평가도 안 해요. 월차례. 하여튼 그분들의 인터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남에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서 난 인체 해부를 해보고 싶어. 이리 와버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형사처벌감이죠.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나 다른 활동 시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수업이 가고 싶어서 얘가 참여를 했어. 안 와도 되는 건데 지가 참여를 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거기 와서 막 똥 싸고 막 애들 푹 찌르고 그만해. 머리 위에 똥 싸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서 완전히 다 풀어놓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만큼은 그 시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 같은 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일단 그리고 학생의 각자 적성에 맞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수업도 굉장히 예능 쪽 수업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1대1로 맞춤식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썸머힐 출신 가운데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학교의 정책들을 자치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규칙을 지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담배를 펴도 되고 술을 마셔도 돼. 단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그걸 따르는 선에서 그렇구만. 한다고 그래요. 주사는 부리면 안 되겠네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그래요. 이 안에서 자치를 위한 회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설에 따르면 썸머힐 스쿨이 너무 이렇게 풀어주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정이나 이런 게 엄격하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졸업생들 인터뷰 같은 거 기사를 보면 진짜 천국이긴 하대요.
가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골라서 하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고. 네. 그래서 공통적인 증언은 나는 거기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지를 알 수 있었으니까. 좋은 걸 배웠네. 예.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게 제일 좀 공통적인 증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썸머 스쿨이 전교생이 68명밖에 안 되는데 또 재밌는 건 절반 이상이 외국인 학생인데 대다수가 또 동아시아 쪽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인이신 분의 뭐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기가 그러니까 중위층도 들어갈 수 있나요? 학비가 있어요. 학기당 한 3,000에서 5,000 파운드 정도니까 이거 얼마야? 비싸지. 안 비싼 한 학기엔 300, 500 드니까. 괜찮네. 예. 3,000에서 더 들 것 같아요. 500 정도 들 거예요. 한 학기에. 학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학비. 네. 기숙사 학교고 그런 거니까. 장학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귀족 학교지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를 기꺼이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 대치동에 어디는 한 달에 150씩 낸다고 했으면 네.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텐데 한국의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될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졸업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좀 거지. 문제가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력 수준이 그렇게 낮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진 않은 데야. 아주 높진 않아요. 예, 당연하죠.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는. 졸업생들이 뭐가 되냐면 파이프공이 되거나 뭐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거나 예술가가 되기도 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그 과정을 졸업하면은 뭐 고급 엘리트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나왔을 때 말하자면 우리 일반적인 공교육을 졸업한 사람에 비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간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걸 기대하는 거죠. 썸머 스쿨이라고?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영재가 되나 봐.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양성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회 지도층이 될 가능성은 어차피 많지 않아요. 누구라도. 우리가 뭐 전교 1등 해갖고 서울대 간다고 해서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무한 경쟁에 맡길 필요가 없고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꼭 이제 그 이념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좀 비판으로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전혀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돈이 좀 든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천문학적인 건 아니니까 지금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드는 건 아니니까. 외국에서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어쨌든 현지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그 싼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는 물론 돈 있어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거 대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처럼 이제 사교육비가 높은 데에서 봤을 경우에 학비가 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서구 사회에서 이제 사교육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공교육에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대학도 아닌데 들어가는 게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교 그 시험 성적이 하여튼 중위권은 되는 것 같아 애들이. 중위권 정도는 된다. 아예 그냥 공부 놓고 손 놓고 이러진 않는다. 그리고 명문대나 이런 데도 꽤 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다. 자기가 뜻이 있으면 학문에 뜻이 있으면 그쪽으로 파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진 않으나 낮진 않으나 또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높지도 않다. 이거 좋은 학교 아닙니까? 예, 적절한 학교인 것 같아. 썸머에 대한 비판이 좀 원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학교냐 이 시각이 있어. 애들 풀어놓으면 그냥 집에서 키우지 뭘 학교를 보내? 듣다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듭시다. 지대 스쿨 이렇게 해갖고 지대 힐. 진짜 말 그대로 풀어놔. 우리는 한 달에 같이 놀아. 한 달에 500. 왜 원인가요? 없어. 그게 뭐냐? 비싸다. 아이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진짜 재밌게 난 놀아줄 수 있어. 군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평범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대 힐 스쿨. 그렇죠. 좋네. 우리나라도 대안학교들이 꽤 많은데 사실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안학교들이 초반에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가 고생을 한 게 아니고 학교 졸업생들이. 초기 대학.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핵심적인 모토들을 읽어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 사회를 대안적인 사회로 바꾼다. 그게 우리 학교의 설립 목표인데 문제는 뭡니까? 학교는 대안학교인데 우리의 삶은
경쟁 학교.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아직 대안적이지 않잖아요. 산업화 그렇죠. 관료적이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일어나야죠. 그렇죠.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그래서 사실 좀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잘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부적응한 케이스들도 좀 있고 사회적 선입견이 굉장히 그렇죠. 크겠지. 선입견도 있고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낼 수밖에 없었으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예, 가서 뭐 풀 뽑고 이런 나무 심고 뭐 이런 거 체험 위주로 많이 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래서 이 대안학교들이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학교들이 꽤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국영수를 버리진 않아요. 버리지 않고 같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국영수 시간이 조금 줄이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학생들의 뭐 진로 탐구 활동이나 창의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거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성남에 있는 이유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이유학교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요. 돈 좀 있어야 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거기보다 비싼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유학교라는 건 좀 인문학 교육 혹은 철학 교육을 좀 강조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몸 공부라고 해서 아이들이 체험 학습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몸 직접 몸으로 직접 농사도 몸으로 한번 농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해보는 거죠. 그쵸. 이런 거 저런 거. 탄광 생활도 좀 해보고. 탄광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 안 갑니까? 농장. 예, 농장. 농장에 가서 노작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것도 경험해보고 목공, 철공, 뭐 집짓기 이런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또 뭐 해보도 해보고. 예. 널 해보자. 자연 탐사나 뭐 역사 탐방 이런 것도 기회도 굉장히 많고 그런 직접적 체험을 중시하는 게 사실 진보주의적인 교육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체험을 통한 교육,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도제식 수업이라고 해서 좀 학생이 한 1년 정도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가서 진로 교육을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는 그래요. 그리고 역시 자치가 강조됩니다. 자치가 강조되고 학교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 수업이 있어요.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철학 수업 방식도 그 완벽하게 토론식으로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고 뭐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테마를 주어지면 그거랑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들을 아이들이 읽고 토론하고 또 뭐 그걸 바탕으로 뭐 보고서라든가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 방식이 짜여져 있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국영수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토론식 혹은 이제 발표식으로 진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영수 시간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거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다 따라 하는데 그 시행 방식을 좀 대안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한번 조를 짜서 그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해봐라. 미적분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해보고. 그래서 저도 살짝 듣기로는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최근에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던가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 학생부 종합전형. 예. 나이가 애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보다 나이가 완전히 많거나. 네. 이런 분들은 이게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교과 공부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한 것들이 점수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예. 예.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죠. 그렇죠. 입학사정관제도가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일종의 뭐 입시 스펙 쌓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주사드렸어요. 그래서 이유학교 경쟁률이 짱이다. 여기서 어떤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차별적인. 제가 알기로는 그 입시 성과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학교가.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걸 내걸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방과 후 학교에 뭐 수능 특강 다 열려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 목공 교육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퓨전 형태. 학교들이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나. 일단 외국이랑 한국에서의 대안 학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난 사실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결과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 중심의 사회 시스템인데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빡세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국영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익숙해진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학생들이 경쟁 시스템에 그래도 적응해서 살 수 있는데
대안학교도 그러한 어떤 익숙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최 사장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네. 대안학교에 애가 가겠다고 그래. 네. 그거 보낼 겁니까? 지대힐 스쿨을 보내려고. 방목. 평범하게 만들어주는 지대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봤거든요. 예. 근데 나도 대안학교를 보낼 것 같아. 시골에 있는 학교 나 같으면. 왜요?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 공식이라는 게 중요한.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돈을 버는 거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번다는 생각을 해요. 고급 과정으로서 대학을 졸업하면 고급 노동자가 되지 그게 자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로 키우진 않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최 사장 차라리 농사로 짓지. 최 사장은 역시 그러니까 꿈은 자본가. 그러니까 일단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사서 물려줘야겠네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소장농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껴가지고 사는 거지. 그 은행 좋은 일. 땅을 저기 청담동 이런데. 어쨌든 근데 정규 교육 과정이 너무 난 적응 못했기 때문에 빌딩 위에 농사 짓고. 알았어요. 좋네. 적응을 너무 못했어요. 학교 때 그래가지고 나 안 보낼 것 같아. 안 보낼 것 같다고 또? 공교육을. 공교육을 대안학교 안 보낼 것 같다. 네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안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나온 우리 독실이는. 저는 공립고등학교였고요. 저는 좀 다른 종류의 공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정책을 공교육의 정책을 전면 시행을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대안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생각했을 때 공교육의 정책의 전면 시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립고, 자사고 이런 데서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만들어줘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는 게 완전 뭐 조작한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그래서 서울대를 한 학교에서 30명, 40명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내는 거거든요. 1학년 때부터 너는 꿈을 그러니까 물어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를 결정하고 이거에 맞는 특별 활동들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체가 뭐 20장, 30장씩 될 정도로.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모 학교는,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그걸 충실하게 이행을 하기 때문에 3학년 여름방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진도가 안 끝나 있어요. 수능은 좀 있으면 보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서울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학년 겨울방학 정도 되면 진도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를 시키거든요. 그렇지. 우리 때도 그랬어.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들의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포자기를 해요. 출발선이 다른 걸 다 인정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나 보지 뭐.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라는 거를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진도도 느리고 경쟁도 적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그럼 다들 놀아요, 실제로. 그럼 서울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럼 당장 옆에 있는 거 봤더니 애들이 그냥 적당히 하고 뭐 사교육도 안 받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뭐 하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막연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행복은 할 거예요. 진도가 치열하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행복은 해. 고등학교 내내 행복하겠지. 서울에서 빡세게 하는 애들보다. 그런데 그게 목표라면 공교육의 목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래도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와서도 행복할 수 있지 왜? 그럼 좋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 불편함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공부할 애들은 거기다 놔둬도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를 보고서 여기서도 공부할 애들은 다 했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회를 비판할 때 너네 열심히 한 애들은 스펙 쌓고 잘한 애들은 지금 사회 지도층 올라갔잖아. 그렇지 못한 니네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다 내려다 놔도 할 애들은 하고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에 있는 그 모 학교에 보내놨으면 똑같은 학생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이상의 학교를 가래가 단지 그 위치에 그 공교육 학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적당히 이 정도만 가도 감지덕지지라고 생각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독실이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 현재 실현되지 않았다. 너무나 심해요. 평등해야 되는데 교육이 제도랑 정보, 입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너무나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행학습금지법. 그러니까 그거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학교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학교를 한 군데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역의 다른 학교들이랑 중간고사 시험지를 확인을 한대요. 이 학교의 시험지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검토를 해. 그래서 실제로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교에서 너무 빠르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선 철저하게 그걸 맞춰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수능 한 달 전에 진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서는 잘하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학교가 정말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찬성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학교, 자사고 모든 걸 포함해서 다 선행학습을 완전하게 금지시키고 공평하게 시작한다면 괜찮아. 그런데 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학벌주의가 엄연한 현실인데 많은 부분을 박탈당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뭐 선행학습 금지법 이것 말건 다 사교육 알아서 붙이겠죠.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늘 논의에서 사실 제가 교육 평등 얘기를 시간 관계상 다 못했습니다. 뺐습니다. 아예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독실이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 지위 분배 수단이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시켰을 때 너무 기회적인 평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최우선 과제다 이거죠. 네. 이미 학벌주의가 깨져 있다면 혹은 대학을 굳이 안 나오거나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먹고 살만 하다면 이런 없지. 교육도 괜찮아요. 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딱 대학교 진학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가잖아요. 잘못됐지만 현실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방에 있는 좀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어떤 정보의 부재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너무 좀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되게 분노했어요. 그렇죠. 너무 못마땅했어요. 교육이랑 지식이 어쨌든 권력이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인데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너네 행복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나는 못 가는 게 당연해. 독실이가 지금 대안학교 얘기가 아니고 저랑 같이 죽창을 들어야겠는데. 왜 니네들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 야, 이 정도면 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뭐. 혹시 김도희님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보내고 싶으세요? 자식이 있으면? 저는 공교육이랑 대안학교랑 뭔가 대립구조로 봐서 대안학교가 공교육보다 꼭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교육은 유지되고, 그러니까 완전 폐지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은 있고, 이게 어쨌든 공교육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다양하고 모든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정착되면 좋지만, 공교육 자체는 일단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통일성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통일성이 없는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통일성이 이제 획일화를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하되 거기서 이제 잘 안 맞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대신은 대안학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안학교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통로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교육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개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교육 시스템이나 문명이 굉장히 진보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선 앞서 나간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갈취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삥 뜯긴 입장에서 나중에 뒤에서 출발하려면 당연히 극도의 경쟁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사회에서 한국에서만 잘하면 안 되고 한국의 인류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은 경쟁하잖아요. 근데 북유럽과 정말 교육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썩어 빠졌어라고 보면 북유럽이 그런 교육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적인 삥 뜯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이랑 거대 시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네, 근데 지금 딱 시점만 보고서 역시 한국 교육은 썩고 막 입시 위주라고 보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경쟁적인 현재 측면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한국의 교육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비판하는 건 네네. 비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근데 이런 관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발전 교육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을 약간 경제 성장에 두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경제 발전을 하려면 뭘 해야겠느냐 이거예요. 교육밖에 없다. 삥 뜯든가. 교육밖에 없다. 그러니까 삥 뜯든가. 그래서 삥 뜯을 수는 없죠. 한국 역시 중국 삥 뜯읍시다. 힘의 격차가 너무 이미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역시 차이가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도 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하자. 이게 거대 담론의 핵심 줄기예요. 뭘 개혁을 하자는 건 뭐 애들을 위해서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강화. 요즘 뭐 대학 구조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입시가 바뀌고 이것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좀 반론 같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교육 때문에 있었냐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필리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대학 졸업자들이 축적돼 왔는데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만큼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대학 졸업자 수가 쌓여간 그 패턴이랑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교육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볼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 하는 연구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을 갖다가 자꾸 경제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는 관점.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시하는 관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마무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한마디씩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까요? 예 한마디씩 한다면 끝나는 저 걸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교육을 자꾸 너무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정리를 했지만 국가 발전의 도구 혹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의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자원 없는 아세요? 국가에서 네, 인적 자원이란 말을 막 써요. 저는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전 워낙 무식했으니까 경영학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교육에서 시장에 필요한 인간 자원을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키자. 뭐 이런 관점에서 사실 대학 개혁 같은 거 다 요 논리예요. 인문대 통폐합. 그건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날려버리자. 취업률 가지고 요새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인간 자체를 너무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도구이고 지위 선택을 위한 도구로 자꾸 교육이 전락하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사실 저는 교육이랑 정치 경제랑 연결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나랑 완전 반대. 저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역사를 돌이켜보면 학습자들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은 계속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종교 지배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 요즘은 뭐 경제 지도자들, 지금 누워 계신 분. 뭐 좀 너무 비하기 심하다고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교육이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교육이라는 건 그 본래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학습권,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배울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좀 확보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번 교육편의 제 결론이고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좀 그럼 해주시죠. 저도 마무리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이제 나는 교육을 경제와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안 했었는데 우리 깡 선생이 방금 이제 경제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마지막 얘기를 하면 나는 깡 선생이 좀 반대로 생각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황이 찾아온 시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적이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너무 순수한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 완벽하게 학교가 그렇게 변화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 개개인과 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학교에서도 이해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나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좀 경제와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하고 싶긴 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별개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미술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수학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미술 공부만 해.
실제로 그래서 실기 100%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행복하냐? 실제로 그렇죠. 한예종이라든가 뭐 홍대는 요즘 수능을 보지만 실기가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어요. 그러면 그 미술하는 애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죠. 엄청나게 박터지게 싸우고 어마어마한 경쟁에 싸워요. 학벌주의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홍대생이기만 하면 미술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할 때 그냥 페이가 다른 사람이 2배인 거예요. 홍대랑 타 학교는. 아, 그래? 그 정도의 학벌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불행한 이유는 하고 싶지 않은 수학 공부를 예를 들면 억지로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경쟁이 빡 터지게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경쟁이 발생한 건 경제에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있는 거죠. 그 교육 커리큘럼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너무 잘해요. 한국 학생 다 너무 잘하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해요. 기계적으로 잘하면 뭐하냐? 창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럼 창의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창의력 사교육, 창의력 경제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팍 터지게. 중요한 건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애들 생길 거라고요. 경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애들한테 너 성적이랑 경쟁이랑 평가 때문에 불행하냐? 아니면 그냥 수학이 싫어서 불행하냐? 물어봐봐요. 그럼 수학이 싫어서 불행하다는 사람 없어요. 수학 경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저도 좀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정상화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일단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우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학생들이 많지 않죠. 한 반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때 저는 60번 정도였는데 2부제인가 3부제 수업을 했어요. 나도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오후반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반에 한 20명, 30명 정도 선에서 선생님들 배우는 거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때보다는 그래도 더 행복하게 배우고 있지 않을까라면서 좀 희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교육 진행했는데 다음 시간 이제 교육 수학, 과학. 아깝죠.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다들 청취자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예, 저 이 정도에서 끊고. 나중에 한 번 더 해.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쉬운 주제로 다음 시간에 놀라운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안 정했잖아요. 정해져가. 뭐였지? 천재. 나는 천재다. 아,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흥미 있는 주제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네.